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 도덕에 대한 기출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관련 개념들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해설 강의에 대해서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번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우리 1단원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 꼭 알아두어야 하는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보시면 인간이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정립하는 걸 목표로 한대요. 우리가 보편적 원리를 만들어내려면 이론과 관련해서 실천, 이것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파악해야 우리 보편적 원리에 정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을 합쳐서 규범윤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답은 규범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번에 대한 진화윤리학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인간이 발달해온 이런 진화론을 근거로 바라보는 게 진화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기술윤리학은 과거의 어떤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걸,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을 기술윤리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메타윤리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어의 의미, 이런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걸 메타윤리학이라고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도 우리 1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1단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살펴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1단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유교에서 제시한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인 실천을 통해 이상적인 인격에 대해 도달한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체크해야 하는 건 당연히 유교라는 게 포인트겠죠.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약간 암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유교의 공자 선생님께서는 군자를 우리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덕도 뛰어나고 다양한 도덕적인 선을 실현하는 사람인 군자가 우리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살과 관련해서는 우리 불교의 용어죠.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인, 진인, 천인, 신인이라고 이야기해서 진인은요, 우리 도교 또는 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혜가 뛰어난 플라톤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각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먼저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 공간이라는 거 한번 밑줄 쳐볼까요? 그러면 가상 공간,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익명성을 악용한 비윤리적인 행위, 그에 대해서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해킹,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 사이버 공간과 관련한 사이버 폭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독해형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으니, 그리고 나머지 선지도 보시게 되면은 뭐 기후정의, 절대빈곤, 윤리적 소비, 지금 이런 것들은 악성 댓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과 당연히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우리가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 윤리적 성찰이 뭐였죠?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실제 행하고 있는 행위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윤리적 성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언행을 신중하고, 그리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건 당연한 윤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진심을 다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나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대충 우리 보여지는 사회적인 시선을 위해서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반성해보는 태도, 당연히 맞는 윤리적 성찰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에 자신의 생각이나 상식을요, 우리 반성 나왔잖아요.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건 없었는지 파악해 보는 것. 그렇다면 답은 우리 1, 2, 3 다 지웠으니까 4번이라고 체크해보면 되겠죠. 권위가 있는 이론은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한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권위가 있을지라도요,
우리 인간은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있다고 해도,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관련해서 충분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오류 가능성에 검토해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우리 윤리적 성찰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윤리적 관점은 우리 또 저희 기본서에서 1단원에 해당하는 1회입니다. 우리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학자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이런 고대 우리 서양 사상가들 같은 거에 나온다면 우리가 관련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해서는 덕윤리. 우리 고대 덕윤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현대에서는 맥킨타이어의 현대 덕윤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통을 따라 도덕 법칙이나 원리보다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관점한 우리 덕윤리는요,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두 개는 행위 자체, 행위 원리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자, 선생님이 여기 행위자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을 중시하면서 밑에 보면 행위자의 성품을 먼저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위자의 성품, 행위자의 덕만 체크를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덕윤리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담론윤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담론이라는 건 선생님이 소통, 토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학자로는 우리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있고요. 우리가 소통과 관련해서, 토론과 관련해서 남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담론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의무론과 관련해서는 칸트의 의무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우리 칸트는 동기가 중요하면서 우리가 관련해서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스스로의 실천 이성, 도덕 법칙을 수행한다. 이것이 정언명령,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의무론적인 관점으로 제시하였다라고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공리주의에서는 크게 보면은 벤담과 밀이라는 학자가 있었죠. 우리 공리주의에 관련해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행위를 할 때 이게 얼마나 나한테 많은 유용성을 가져다 줄지를 파악하는 이론이 공리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공리주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벤담이라는 학자는요, 우리 행위의 양, 얼마나 나에게 유용성이 양을 크게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느냐. 하지만 밀과 관련해서는 우리 질적 공리주의라고 해서 행위의 질을 더 우선적으로 파악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6번에 다음은 서술형 평가와 관련한 문제와 답안이다. 밑줄친, 기억할 이유를 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죠. 정보의 생산자들이, 우리 정보의 생산자 밑줄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윤리적 자세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안에는요, 정보 생산자,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진실한 태도, 당연히 정보를 만들 때는 진실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거짓된 정보를 유포한다면 많은 혼란이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게시함에 있어서도 진실적으로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라는 게 스스로 자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당연히 객관적인 정보, 공정한 정보, 공정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해서라도 알 권리를 우선해야 된다? 당연히 답은 리을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요즘 사회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도덕 문제와 관련해서, 기출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 풀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막 SNS에 사진 같은 거 올릴 때도요, 주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나도 나와 있으니까 다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초상권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해해서라도 알 권리만을 우선해야 된다? 당연히 오답이라고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우리 7번에 가족 간의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서 우리가 가족 간의 윤리를 물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형제 자매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되겠죠. 우리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친구들, 싸우는 수험생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로 간에 어떤 공경을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우애 있는 태도를 당연히 지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에는 상호 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요즘 사회에서 혹은 가족 간에 필요한 바람직한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에 가족 구성원 간의 우리 신뢰. 당연히 가족은 어떤 결합보다도 끈끈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 가족 윤리는 시대 정신에 맞더라도 거부해야 된다고요? 우리 이 말만 봐도 X라고 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옛날이야, 구시대적인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다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게 아니라요.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시면 뭐 이웃 간의 정,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배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사회보다 좀 더 짙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태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전통 가족 윤리더라도 과거의 가족 윤리더라도 오늘날의 우리가 좋은 점들은 빼내고 학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우리 싱어라는 학자는 동물 중심주의 학자였고요. 선생님이 좀 유치하더라도 우리 싱어는 여기 가수잖아요, 가수. 그러니까 공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리주의 이렇게 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가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터 싱어라는 학자는요, 공리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공리주의라는 건 행위의 유용성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리는 것. 왜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쾌락은 선이요.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건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고통을 부과하는 건 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통을 증진하는 건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싱어는요. 이런 공리주의를 바탕으로요.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동물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느냐? 이 동물은요. 쾌락과 고통, 여기가 쾌락 플러스 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과 동일하게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죠? 동물도요, 때리면 아파요. 그런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의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동물의 이익도 인간과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해. 우리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까지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답은 쉽게 2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쉽게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혹은 선생님이 이론서만 봐도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키워드는 꼭 암기, 키워드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신다면 쉬웠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처음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관련 사상과와 관련해서 키워드적인 내용은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동물이 정보를 처리해요? 그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동물이 탐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이성을 토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들을 지어보셔라도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번 보시게 되시면 다음에서 소개하는 윤리사상가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라는 힌트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또 다른 힌트를 찾아봅시다. 우리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것만 봐도 아시는 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저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힌트 이데아론이라는 힌트가 있죠. 우리 이데아라는 건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읽죠? 아이디어라고 읽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우리가 생각, 이성을 통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데아는요 절대 궁극의 지혜, 초월적인 세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데아면 기억나야 되는 학자 바로 플라톤이었죠.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플라톤은요 우리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삶과 죽음의 윤리라는 단원에서 죽음관을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은요 인간이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인간이 죽게 된다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요. 우리의 영혼은 이성의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 플라톤도 당연히 이데아라고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번에 관련한 로크는요, 사회계약론인 학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베이컨 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선생님이 아는 것이 힘을 햄으로 적는다면 아는 것이 햄이다. 이렇게 외우면 햄 베이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이컨은요, 인간 중심주의 학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아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교와 윤리에서, 종교에 대한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사상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남녀 모두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되고요. 우리 동등하게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말래요. 그리고 동등하게 대우하래요. 그러니까 성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성을 어떻게 평등하게 여겨야 된다. 어렵지 않게 양성평등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끼셨던 친구들일지라도 우리 나머지 선지들이 너무 아니에요. 뭐 성폭력, 인종차별, 지역 갈등. 그러니까 쉽게 답을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우리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 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에서 정언명령이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 바로 칸트였죠. 칸트는요, 의무론을 통해서 인간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실천 이성에 따른 도덕 법칙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도덕 법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 자체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언명령의 형식으로요, 보편주의를 통해서 너의 의지의 준칙이 너의 행동 원칙이요,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여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할 만한 이러한 법칙을 수행하고 행위하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지금 이런 관련된 여기 명령이라는 것부터 통해서 당연히 답은 정언명령이라고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려운 내용들은 충분히 없을 것 같고요. 이 가언명령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지금 명령 나와서 이렇게 두 개를 헷갈리시는 친구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가언명령은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럼 우리가 조건부 명령을 이야기하는 학자, 우리 공리주의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리주의는 나에게 어떤 행위가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면, 유용성을 가져다 준다면 그렇게 행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조건부적인 명령인 가언명령을 주장했다라고 해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2번입니다. 우리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우리 안락사라는 게 뭐예요?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안락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치병을 겪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너무나도 그 불치병은요,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에 휩싸인 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통에 휩싸인 환자는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겪을 바에 난 죽고 싶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행하는 행위를 안락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첫 번째,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없다고 하면서 찬성을 한다고요? 당연히 답은 1번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안락사는 인위적인 죽음을 허용한댔잖아요.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고통을 겪을 바에. 그런데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연적으로 맞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반대측 논거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체크해 보면서 여기 X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번에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게 환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환자의 만약에 가족의 입장에서도, 환자의 가족은요, 불치병 어차피 치료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게 약간 치료를 계속 할 텐데 그에 따른 비용 막대할 겁니다. 그죠? 그러한 경제적인 고통을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진 않겠지만 안락사의 방법이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찬성측 논거로 활용될 수 있고요. 3번의 사회 생명경시푼조, 우리가 안락사를 마구잡이로 허용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죽고 싶어요, 자살을요 너도 나도 허용하고 권장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시풍조가 확산될 수 있겠죠. 같은 거와 관련해서 죽음은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명이라는 건 굉장히 존엄한 것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윤리의식은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직업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의식으로요. 성품과 풍행이 맑아요. 그리고 깨끗해요.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맑은 청렴 의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는요, 우리 바르고 깨끗하고 맑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청렴 의식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직업윤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와 관련해서 경쟁은 우리가 남과 다투는 경쟁, 우리 패배, 내가 계속 패배자야, 이런 패배의식에 찌들어야 된다. 당연히 답이 아닐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권, 나는 공직자야 라는 이런 우월주의, 이런 것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윤리에 대한 관점은 우리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원칙은 없대요. 일단 밑줄 한번 쳐볼게요. 윤리를요, 문화의 산물로 보고요, 각 사회마다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어를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문화상대주의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문화상대주의라는 건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그 나라는 그렇게 가질 수 있었겠구나. 그 나라의 사회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태도를 문화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윤리상대주의는요, 그걸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리가 딱 우리나라 기준으로 다른 나라를 다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윤리라는 것도, 도덕 원칙이라는 것도 그 나라의 입장에서,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태도를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입니다. 다음에서 바람직한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만 체크를 표시한 학생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문화적인 정체성을요, 유지해야 된대요.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자신의 주관이나 문화적인 정체성을 우리 유지한다고 했는데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태도. 우리가 관용이라는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정체성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배려하면서 이해하는 태도, 그런데 그것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선이라고 우리 기준선까지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은 맞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관점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우리가 보편 규범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건 보편적인 윤리, 보편 윤리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문화, 이런 문화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면서 우리가 인격을 저해하는 이런 그릇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도 동의할 만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도덕적인 관점, 그러한 도덕적인 태도, 윤리를요, 보편윤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적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용하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규범을 따르는 태도도 굉장히 필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요, 우리가 C의 우리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점을 체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상은 우리 첫 번째, 불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로 다른 종파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더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한대요. 우리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겠대요. 그리고 특수하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 대승적으로 더 큰 관점에서 융합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좀 잘 나왔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우리 이론서에서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통에 따른 윤리, 갈등 해결, 이걸 얘기할 때 뭐 하버마스라는 학자, 그리고 원효의 화정사상, 이 정도까지만 꼭 체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는 원효의 화정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화쟁이라는 게, 이 쟁자가요, 무엇을 뜻하냐면 다툼을 뜻합니다. 이런 다툼을요, 이
조화롭게 여겨야 된다라는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등이나 대립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그 당시에 불교와 관련해서 종파가 나뉘었던 겁니다. 이러한 종교 간의 갈등과 더불어서 이거를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여겨야 돼 라고, 대승적으로 융합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 원유의 화쟁사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보게 될 텐데, 우리 묵자의 겸에는요, 겸애라는 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서로 두루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사랑,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겸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공자는요, 유교의 관점이었죠. 불교에서 당연히 지워줄 수 있을 것 같고, 덕치, 덕으로 사회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덕치주의일 거고요. 우리 세 번째 노자의 무위, 우리가 노자는요, 우리 도가의 사상가였죠. 도가는요,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것, 이런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거부하고요, 자연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자연적인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무위, 인위적인 걸 없애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7번입니다. 부정부패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정부패 한번 밑줄 쳐보시면서 부정부패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죠? 부정부패는요, 우리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 때문에, 이런 권력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걸 부정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들어서 선생님이 막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법을 어겼어요. 그래도 한번 봐줘. 이런 것들이 부정부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부패 행위에 따른 영향은요, 일단 기업부터 보시면 국외자본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예요. 사회에서요, 불합리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한 사회예요. 그러면 사람들 간의, 나라 간의 신뢰는 어떻게 했어요? 신뢰는 깨지겠죠. 쉽게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실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약간 나의 경제적 지위, 난 돈이 많아, 그러니까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갔어, 이런 게 만연한 사회라면 그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갔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해서 간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신이 많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는요, 신뢰도에 저하를 가져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 안에서 공동체 간의 신뢰가 흐트러졌어요. 깨졌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투자하거나 우리나라 것을 많이 취급한다거나 사용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닌 국외의 자본이 국내 투자가 활발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도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우리 부정입학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실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부정부패 때문에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우리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디귿에 사회적 비용의 낭비로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관련 기관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피하고 억압하기 위해 우리가 경제 발전이나 다른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런 거에 치중한다면 전체적인 사회 발전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부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답은 니은 디귿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 간의 위화감을 완화하여, 여러분 위화감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모르시는 우리 수험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위화감이랄 때 이 화가요, 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위화감이라는 건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부패가 만연해져요. 그럼 공동체 간에 우리 흔히 말하는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겠죠. 계층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면 위화감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조화롭지 않는 이러한 정도는 더욱 커지겠죠. 증진되겠죠. 그래서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하기보다는 사회통합을 극명하게 나뉠 수 있도록 불평등이 심해진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을도 지워주신다면 답은 3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8번입니다. 그림의 내용과 관련한 같은 주장을 한 사상가는 우리 첫 번째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우리 자유지상주의 한번 밑줄 쳐주시면서 개인의 소유권, 소유권리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리론.
자유지상주의는요,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밑에 얘기하면 개인의 소유권, 흔히 말하는 내가 번 돈은요, 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소유권을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곧 정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가 소득 재분배는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걷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행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거래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사상가의 입장에서 소유 권리론을 주장할 때 내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은요, 그에 대한 처분권도 그 개인에게 있겠죠. 내 소유권이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 개인에게 맡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 해외원조에서 자선의 관점. 선생님이 우리가 해외원조에는 의무의 관점과 자선의 관점이 있는데 자선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학자는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의무라고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한 사람, 노라고 할 수 있는 당연히 누굽니까? 노직이었죠. 그래서 우리 관련된 사상가는 노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홉스도 사회계약론에 대한 사상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벤담, 우리 아까 양적공리주의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왈처, 우리 복합평등주의를 이야기했던,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했던 왈처라는 사상가까지 간략하게 봐주시면서 우리 관련한 우리 노직의 사상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기 관련한 내용까지도 한 번 더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번입니다. 유전자 치료에 대한 찬성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첫 번째, 유전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치료를 찬성해야 되겠죠. 질병으로 겪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1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전자 치료 때문에 유전적인 다양성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보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임상적으로 위험하다? 지금 이거 우리 찬성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반대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유전 정보의 활용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반대적인 입장이라고, 반대측 논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입니다. 우리 기억에 들어갈 사상은 우리 첫 번째, 국방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 그리고 외교적인 경쟁 비용. 소모적인 비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방비도 국방 비용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국방, 외교적인 경쟁, 우리가 소모적, 써버리면요 회수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러한 비용이 왜 나갑니까?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단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단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분단 비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소득이나 소비는 비용과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편익이라는 것도, 편익은 이익과 만족감을 이야기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차별받아온 사람들에게 고용이나 교육 등 다양한 의무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여기가 중요하죠. 사회적인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고자 한대요. 우리가 직접적인,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걸 통해서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려고 한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관련된 개념 꼭 체크를 해주시면서 그에 대한 예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시는요, 대표적으로 여성할당제, 어떤 채용 과정에서 여성의 비중을 높이는 이런 여성할당제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제, 우리가 장애인을요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그리고 우리가 입시와 관련해서는 기회균형, 기회균등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혜택을 줘서 뽑는 제도까지, 그래서 관련된 제도까지 함께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학생이 주장하는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은 국제 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요, 도덕성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대요. 여기만 봐도 되게 현실적이죠. 우리가 뒤에 보시면 국가의 힘을 키워서 뭐 해야 된대요?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된대요.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힘, 뭐 다른 나라의 힘이 동등하게 이렇게 세력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주의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현실주의 학자, 우리 관련해서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모겐소라는 학자가 있고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이상주의 관점에서는 서로의 소통과 오해 때문에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보는 것과 달리요,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이익은 우리가 당연히 중요시하고 이 국가의 이익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져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주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3번에 시민불복종의 특징, 우리 시민불복종의 특징 관련해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런 내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폭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후의 수단. 당연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개적인, 공개성을 떼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선을 지향해야 된다. 우리 행위 목적의 정당성, 즉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겠죠. 기존 사회 질서와 헌법 체계 전체를 부정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시민불복종과 같은 경우는 대개 뭐 부정적인, 부정의한 혹은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 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갈퉁이에요. 갈퉁은요, 직접적인 폭력, 우리 직접적인 폭력을 전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 때는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폭력도, 직접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간접적인 폭력까지도 제거해야 된대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갈퉁의 적극적 평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평화는 간단하게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극적 평화는요, 우리 뭐만 얘기합니까? 직접적인 폭력만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리적이고 전쟁이 없는 것만 의미한 건 소극적 평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뭐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러한 구조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적극적 평화.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 문제 속에요, 답이 있어요. 생태계 전체를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면서 생태계 또 전체 나와 있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두 번을 썼겠습니까? 선을 위하여 개별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한계. 우리가 개별 구성원을 희생시키는 걸 우리 환경 파시즘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닐지라도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이라고 하는 생태계 전체를 우리가 중시하고 도덕적인 고려의 관점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은 생태중심주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생태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레오폴드의 사상가까지 있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관련된 2023년도 제2회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관련된 내용들이나 각각의 선지도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관련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비교적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쉽다고요? 약간 이런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쉬운 난이도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체크해주신 포인트 여기 기억하시면서 혼자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해설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